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연일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다시 불바다라는 단어도 꺼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는 꼬여만 가는 양상입니다. 한편 공관병 갑질 파문 속에 대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센터장님, 오늘 군내 대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또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의 갑질 파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 인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군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합참의장의 공군 출신이 됐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군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 민간인은 잘 모르겠어요. 군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군 수뇌 고위급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새 정부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군의 변화와 개혁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짐들을 했고 여러 번 강조를 해왔는데, 역시 이제 그동안 얘기가 줄곧 나왔던 것은 그동안 육군 중심으로 군이 운영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공군 참모총장 정경두 공군대장이 합참의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검증 절차가 통과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해군 출신 장관, 공군 또 출신의 이 합참의장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과거에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합참의장과 장관이 그렇게 편성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번 인사를 보면 이제 대장급 인사를 보면 좀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대개 보면은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차례차례 이제 내려가면서 되는데 36기 육군총장이 39기로 이제 바뀌면서 2개 기수가 이제 뛰었단 말이죠. 그리고 1, 2, 3군 사령관에 내정된 대장급이 이제 육사, 삼사, 또 학군 이렇게 출신별로 이제 안배가 됐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고르게 그렇게 기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 원장님, 이번 군 수뇌부 인사의 그 박찬주 대장의 갑질 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사이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발견된 사람들은 아마 배제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모르지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저도 사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육사 출신들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지금 사실 육사 배제, 육군 배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그동안 육사 또는 육군이 우리 군 발전을 굉장히 주도해 왔는데 국민들 마음속에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왜 그 육사를 홀대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도한 만큼 성과를 못 냈으니까 좀 더 자숙을 하고 이제는 진짜 과거보다 더욱더 높은 전문 지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저는 이제 계속 제가 군대생활 하면서도 또 얘기와 주장했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출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문성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금방 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무슨 육사 기수가 이번 몇 개월 이거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육군참모총장이나 또 이제 합참은 저는 한 3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기수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3년이 아니라 6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기수는 못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하는 풍토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그럼 거기에는 육사, 비육사도 없고 또 이제 프로필에 무슨 육사 몇 기, 삼사 몇 기 이런 거 나올 필요도 없고요. 그럼 이분이 지금까지 군대 생활이 진짜 북핵 대비나 이런 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핵위협이 이렇게 고조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이제 군의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뽑으려면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평소부터 높여놔야 됩니다.
따라서 인사는 그 중에서 뽑는 것이지만 예. 교육이나 예. 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누가 뽑혀도 상관없이 전문성을 높여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군 그 뭐 장군을 포함해서 영관급, 위관급들이 그 직위에 맞는 전문성을 예.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 더 근본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그러니까 특히 초급 장교 그때 교육 자질 문제,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런 걸 단계를 밟아서 소위 말해서 별을 달 수 있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상층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 갑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죠. 박찬주 이 지학전 사령관의 부부. 어제는 이제 그 전모 씨가 받았죠. 부인인. 오늘은 이제 박 사령관이 군 검찰 소환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역이 미뤄졌다고 하죠. 정책 연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대장 신분은 일단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군인 신분 예. 또 대장 계급 또 예.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냥 검찰의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됩니까? 네, 아마 그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 박찬주 대장이 전역을 해서 민간인 신분이 되게 되면 결국 이제 군 검찰이 아니라 이제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사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언젠가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군 내부에서 보다 정확한 그런 진상 조사 또 그런 자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마 일단 시기를 좀 연장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일각에서 우려는 그렇다면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다면 군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역시 군이 우리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정부가 또 국방부 장관이 군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그렇게 조사와 또 그 결과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북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쪽에서 이런 걸 보고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걱정도 되는데, 자 조선중앙TV에서 어제 이제 1,100배 결산해주겠다. 또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 불바다 이야기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위협 발언 아니겠습니까? 실제 행동으로 옮길까?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미국하고 북한이 거의 자존심 대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은 지금 이제 뭐 34살 정도로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자기들이 상당히 이제 그 ICBM까지 개발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또 혹시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미국에도 이제 뭐 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큰 대규모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전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방 전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쭉 그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학습, 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뭐 군사적인 제재 아니고는 이게 해결책이 없지 않을까 그런 학습의 효과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를 했고 거기에 따른 위험 평가와 그다음에 뭐 후속 조치까지 해놓은 것 같아요. 따라서 미국의 말을 들으면 맥메스터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또 명분을 찾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이 지금 현재 자기들 감정대로 지금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합니다. 그 북한 애들이 일단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도발의 이런 패턴들이. 그런데 그 패턴을 저희들이 읽는다 하더라도 읽었다고 애견을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거나 혹은 조금 간과하거나 낮게 이렇게 관측을 하는 그런 평가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긴장을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어쨌든 미국과 국제사회의 그 어떤 압박과 제재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군이 또 서해 일원에서 예, 예. 해상 사격 훈련한 것에 대해서 뭐 이 맞습니다. 서해 불바다, 예, 예. 서울까지도 불바다를 예.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로서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북한의 그런 주장을 아주 허풍이야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안 될 것이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예, 예. 우리가 내부가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예. 결국 우리는 북한의 오늘 국방부가 발표를 했듯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응징 또 그런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체제를 갖추고 예.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예. 결국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기가 어렵다. 예. 또 말씀하신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ICBM을 더 발사한다든지 SLBM 아니면 극단적으로 육체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러나 그것은 지금 하나의 카드로 유보했던 원유 공급 금지 문제라든지 예. 그 외에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두가 다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결국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예.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 김정은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특히 됩니다. 주목되는 게 이제 좀처럼 자주는 안 한다고 그러죠. 북한이 정부 성명 발표는 자주 안 한다는데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와중에 미국 폭스뉴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 포착이 됐다고 하죠. 대한 미사일 2기를 탑재한 북한 초계정이 동해안 일대를 순시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인가요?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전개할 거다 이런 예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움직임 동향 포착 차원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보세요? 실제 이게 있었다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어떤 자기들 말한 보복 방안이겠죠, 예, 예. 그죠? 그런 미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수함도 좀 요근거리 나갔었고 이번 초계함 또 이제 미사일을 싣고 밖에 나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참 유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워낙 젊고 예. 또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해버리는 예, 그런 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어떤 예상치 않는 예. 누구도 원치 않는 그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 따라서 저는 이제 항상 안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가 가끔 이런 데서 나와서 얘기할 때 저 짓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라든지 또 언제 이렇게 미사일 시험할 겁니다라든지 저희들은 자꾸 이제 여기서 묻기도 그렇게 묻지만 예. 그렇게 예측을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예. 사실은 안보 문제는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 안 할 겁니다 했다. 도발했다. 예. 그럼 도발 안 할 겁니다 한 사람이 그걸 물러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안보 문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그런 만전지게라 그럴까요? 그런 태세를 우리가 좀 더 증가시켜야 예. 되지 않느냐. 예.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좀 더 긴밀하게 예.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저는 강화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이제 채택이 됐으니까 북한이 좀 궁지에 몰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불리하다. 그래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자중하고 좀 지켜보는 차원에서 좀 조용히 있을 가능성 그건 없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배제할 예, 수는 예. 없죠. 그건 이제 김정은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예. 일단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했고 이제 북한이 받았던 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란 말이죠. 경제 규모의 특히 무역액의 수출액의 3분의 1이 잘린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더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지금까지야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예. 그런 것을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하지만 예. 결국 어려워지면 그 원망이 김정은에게 돌아오게 되고 김정은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핵미사일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정권과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면 예.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이 위기 상황을 도발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제3의 방안을 검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아마 나름대로 계산을 하리라고 봅니다. 회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물
이 수출이 다 중단됐다. 예, 예. 어떡할 거냐?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다면 밑에서 이제 대책들을 마련을 하겠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자중하고 뭔가 낮은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예. 그렇게 되면 또 김정은 자신의 체면에 문제가 있고 예.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적절히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할 가능성 예. 그것도 아마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히려 북한이 그런 협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더욱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공산주의 전술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화전양면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이 불리하면 화했다가 예. 조금 더 유리하면 또 이제 그 자기들 나름대로 길을 계속 가거든요. 예, 예. 사실 아마 김정일 정도면 제 생각에는 이미 상당히 외교와 이런 걸 섞어서 이제 우리 이 국제사회 또는 뭐 한미 동맹에서 이 일치된 모습으로 대결한 이걸 굉장히 기물 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사실 비핵화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과연 북한이 이제 협상 모드로 들어갔을 때 예, 우리가 예. 과연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더 복잡해집니다. 예, 예. 따라서 우리는 진짜 이제 이 북한이 강경 모드 나올 때도 대비해야 예, 되지만 예. 그 화해 모드 나왔을 때 예. 그때에 어떤 조건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어떤 그 부분은 진짜 예.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서 관철시켜야 되는가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냥 섣불리 북한이 한번 대화하자 예. 했다고 해서 덥석 그거를 제안을 받아들여 버리면 예, 예. 그동안 쌓아온 그런 그 북한에 대한 제재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또 우리는 예. 또다시 나중에 이제 북한이 약속을 깨면 어려운 예. 상황이 있거든요. 예, 예. 따라서 우리가 이 당장보다는 예. 좀 더 먼 제가 그랜드 스트래티지라고 그러는데 북한과 남북 관계에 대한 예.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만들어 놓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을 좀 방향을 정해야 된다. 원장님께서 대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저희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지 않습니까? 3분 짧게 만났습니다. 네. 뭐 저기 리용호 외무상은 그쪽 ARF에서 거의 왕따 신세가 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어찌됐건 만나긴 만났어요. 다른 뭐 아세안 국가들이 무시를 했건 그런 만나긴 만났는데 자, 방금 말씀하신처럼 그 짧은 만남에 대해 우리들이 의미를 좀 두면서 앞으로 이 대화 재개 가능성, 그러니까 먼저 제안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그 두 번의 회담 제의는 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뭔가 저희들이 액션을, 그러니까 오늘 통일부에서 나온 얘기도 제재와 대화를 같이 가겠다는 건 기존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하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경화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서 3분 동안 짧게 대화를 했고 아마 어떤 구체적인 뭐 3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일상적인 이야기 외에 얼마나 더 할 수 있었겠는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게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겠다. 도발 중지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그걸 받아들여서 뭐 이제 북한에 돌아가서 보고는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대화로 나올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장님 말씀대로 북한은 자기들이 아쉬우면 대화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앞서도 제가 수산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뭔가 남북 관계를 돌파구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남측으로부터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제재 결의와 양자 제재를 겸하면서 북한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개성공단 열자, 금강산 관광하자 그러면 남북 대화 교류 확대하겠다. 그럼 우리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고 한미 간의 상당히 갈등과 제재 전선에 이 고리가 흐트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의 대화,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은 뭐 그건 언제라도 대화는 있어야 되겠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자 회담이라든지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북한이 그 대화를 여러 가지 상황을 모면하고 한미 동맹을 이간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우리의 페이스, 다시 말하면 북한을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위한 길로 유도하기 위한 분명한 원칙과 자세, 거기에 대한 한미 공조, 국제 공조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사드 배치 때문에 한중 관계도 심상치 않아요. 뭐 한중 수교 25주년이라는데 뭐
관련 행사도 따로따로 치른다 이런 보도가 지금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자, 중국이 어떤 더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중국의 반응은 사드 배치 때문에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몇 번 그런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빨리 사드 문제를 종결을 시켜주기를 바랄 것이다. 예를 들어 시진핑이나 왕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계속 그냥 사드 배치하지 마라 그러면 혼난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이 종결시켜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입장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이 만약에 사드 배치 딱 배치를 해서 그대로 예. 가동한다. 그럼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항의를 하겠죠. 그게 만약에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중국의 지도부들도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항의를 하고 한국한테 우리의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저렇게 해버렸다. 근데 이미 지났다. 그러나 우리가 참 동북아시아에서 언제까지 한국하고 이렇게 적대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미동맹에 견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를 좀 잊고 좀 이제 항의를 하고 하지만 좀 더 다음 단계로 가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히려 조금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한다는 게 오히려 중국한테 그 태도 변화를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